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국 개국 국민 이진아입니다. 네, 진아 씨 오늘 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최서원 피고인에 대한 그 1심 판결문, 그 판결문 내용의 분석,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재판의 향후 진행 상황, 그 두 부분을 놓고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2월 13일 날 일단 최서원 피고인에 대한 1심 재판결문은 1심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자, 대통령 재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대통령 재판은 마지막 증인 신문만 지금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 마지막 증인이 누구냐? 그게 최서원 피고인입니다. 그 날짜가 2월 20일입니다. 2월 20일 날 최서원 피고인을 마지막 증인 신문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재판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 다음 뭐 결심하고 뭐 구형 가고 이래 되는데, 근데 2월 20일 날 이 재판에 최서원 피고인이 과연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최서원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뭐 더 이상 나와야 될 필요가 하등의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한 두 번에 걸쳐가지고 이제 재판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은 최서원 피고인은 내가 참 대통령 그 앞에서 내가 말을 못한다. 그래 진술 못하겠다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지금 요구를 한 겁니다. 세 번째. 더구나 뭐 선고가 난 거 보면은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나왔을 해야 될 하등 이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사실 김세훈 재판장이 아니 증인 출석 두 번 거부하고 했으면은 그냥 빼면 되는데 왜 마지막 대통령 재판의 제일 마지막 증인으로 최서원 피고인을 넣어가지고 3차 증인 그 신문하겠다고 말입니다. 그걸 고지하고 물론 2월 20일 날 재판은 열립니다. 재판은 열리지만은 아니 증인이 안 나오는데 무슨 재판이 되는 거예요. 결국 재판을 최서원 피고인을 대통령 재판의 마지막 덜러리로 그 세우면서 재판 질질 끌겠다는 거예요. 이게 김세훈 판사의 계산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선고 전에는 저희도 뭐 좋게 생각은 했지만 선고를 딱 보고 나서는 더 이상 예. 저 사람의 의도가 어떤 거라는 걸 뭐 대충 짐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2월 20일 날 최서원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 김세훈 판사는 다음에 어떤 카드를 들고 올까? 사실 제가 이제 이 거짓과 진실 방송을 하면서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사법 정의의 마지막 보루는 법원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김세훈 판사를 믿고 한번 진짜 기대를 가져봐도 좋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지만 제가 막상 이 판결문을 읽어보면서 저는 완전히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 그리고 제 판단이 아주 틀렸다는 거, 그리고 김세훈 판사가 어떤 사람이라는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세훈 판사의 다음 카드, 최서원 피고인이 증인으로 안 나왔을 경우에 다음 카드는 뭘까? 자, 그동안의 재판 진행 과정을 딱 종합해 보면은 딱 그거예요. 결심에 앞서가지고 검찰과 국선 변호인을 딱 향해서 판사가 자, 재판 정리를 위한 마지막 토론회를 합시다. 이렇게 제의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재판 정리를 위한 마지막 토론회. 물론 최서원 피고인 경우에도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께서 주장한 이른바 검찰과 변호인의 진짜 1대1 직접 토론, 이게 아니고 그냥 마지막 토론장, 이런 하나의 구색 갖추기, 이런 거를 판사가, 김세훈 판사가 소위 거론할, 제의할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일종의 구색 맞추기예요. 이미 다 결과 다 나온 판에 구색 맞추기인데, 그럼 왜 그런 토론회 장을 만든다고 보세요? 딱 하나예요. 대통령 모욕 주기입니다. 대통령한테 창피 주는 거예요. 자, 토론회 장을 열렸다 치십시다. 그러면 검찰 나와서 이야기할 것이고 특검도 이야기할 것, 변호인도 이야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검찰은 뭘 하겠습니까? 김세훈 판사님의 판결이 명판결이라고 칭송 안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래 되면 결국 법원과 검찰이 합심해가 대통령께 엄청난 창피를 줄 그런 가능성이 이 마지막 토론회, 물론 아직 실행이 되고 그건 아니지만 이런 토론회를 제의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토론회가 만약
제2가 대가 이루어진다면은 우리나라 언론들 보세요. 마지막 토론회가 열렸다. 그 마지막 토론회에서도 역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제가 한번 뭐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난장판을 벌일 겁니다. 옛날에 탄핵 전국 무렵에 2016년 8월, 9월, 10월, 11월 그 무렵에 벌어졌던 그 언론의 광날이 박근혜 대통령의 소위 말해서 결심에 앞선 그 마지막 토론에서 또 한 번 재연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최수원 씨 그 마지막 그 결심 때 사실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때는 저희가 굉장히 꼼꼼하다, 잘한다. 예, 예. 그래서 이틀에 걸쳐 갖고 그 뭐 검사들하고 변호사님 그렇죠. 그날 예. 이렇게 하루 종일 했을 때 정말 저희가 꼼꼼하게 잘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최수원 씨 선거를 보고 나서는 정말 이건 형식적이고 또 다른 지금 무슨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저는 뭐 도리어 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그때 그 토론에도 사실 이경재 변호사가 제의했던 진짜 대토론회 그러니까요. 그런 형식으로 갔으면 그런 것도 되는데 없이요. 그게 아니고 범죄 사실만 막 나열하고 쟁점을 갖고 다투어야지 왜 범죄 사실 이미 조사하고 언론을 통해서 이미 뭐 허위 보도 다 된 거 그것만 나열하는 그런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그리고 대해서도 그리고 지금 국선 변호사들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네, 형식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판국에 국선 변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검찰이 김수현 판사 칭송할 때 명판결이 심사하고 칭송할 때 대응할 카드가 없는 거예요. 대응할 카드가. 저희가 봐도 그 상황은 너무나 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선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수단은 뭐냐. 저 마지막 토론장 딱 열리면 바로 변호인단 의견 딱 해가 빨리 재판 끝냅시다. 이런 토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결심해달라. 그리고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모욕하겠다는 그 장이 열리지 못하게끔 원천 봉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국선 변호인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안 받아들였다. 그래도 마지막 토론회 하겠다. 국민의 관심사이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국선 변호인단은 그러면 전부 일어서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변론을 거부하고 그러면 변호인처럼 우리 사퇴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기 같은 것을 한번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까지 봐서 국선 변호사들이 그 나름대로 잘 해왔다는 생각을 저희가 몇 번은 하긴 했는데요. 마지막에 가서 국선 변호사들이 정말 끝까지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선 변호사들이 그런 소위 국선 변호인 사퇴, 총사퇴라는 그런 카드를 던져준다면은 참 이제 국민들도 제대로 보게 될 것이고 이 사건을 어쨌거나 이제 그 마지막 토론회가 어떻게 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마지막 토론회를 할지 안 할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결심입니다. 결심 이제 다 쟁점 정리가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소위 대통령 피고인 신문이니까 검찰 최후 신문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한 5시간, 6시간에 걸쳐서 또 한번 망신 줘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자리는 제가 볼 때는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최후 진술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최후 신문에 응하지 않고 그러면 피고인의 마지막 이 방어 수단이 이제 최후 진술입니다. 피고인의 최후 진술인데 그것도 법정에서 가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고 제가 볼 때는 법정도 나가지 마시고 서면으로 제출하지 마시고 이미 재판의 결론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할 일말의 기대감도 저희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사건, 이 소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뭡니까?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검찰에 7차례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진술조서에 대통령 입장이 다 나와 있습니다. 딱 한마디 대통령 입장은 예를 들어 미르재단 케이스보 재단 같은 경우도 안종범 수석이 정경련에서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정부가 도와줘라. 만약에 이렇게 급속도로 갑자기 이 미르재단과 케이스보 재단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았으면 대통령께서 당장 그거는 중단시켰을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때 검찰에서 했던 소위 최후 진술 그리고 진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딱 한마디예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이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드냐고 하는 게 대통령의 외침입니다. 이 외침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소한 피고인한테 징역 20년 선고했고 이제 대통령 마지막 한 창피 주고 이제 선고를 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인데 일단 국선 변호인들께서도 제안을 좀 해주시고 대통령께서는 아예 이런 정치적 재판에는 나가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 되면은 이제 3월 거의 초쯤 되면은 결심이 이루어집니다. 결심이 이루어지고 결심하고 난 뒤에 이제 한 달 후쯤 이제 선고가 이루어질 것인데 대통령에 대한 2차 구속 영장이 발부된 날이 2017년 10월 13일입니다. 그러면 10월 13일로부터 정확하게 6개월 후. 그러면 2018년 4월 13일입니다. 4월 13일에서 하루라도 날짜를 어기면 안 됩니다. 선고가 4월 13일 하루도 날짜를 어기게 되면은 대통령을 일단 풀어줘야 됩니다. 이게 형사소송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지켜보면 되고 이제 4월 13일 날 자 어떻게 선고를 할 것인지 그리고 진짜 선고 안 날 경우는 대통령을 진짜 풀어줄 것인지 하는 부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대통령의 항소 여부입니다.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1심 선고가 있고 난 뒤 7일 일주일 안에 소위 항소장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 항소장은 소위 변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이제 피고인 본인이 그 구치소 안에 가면은 항소장이 서식이 있습니다. A4 한 장에 그냥 항소장 냅니다 안 냅니다. 그것만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소하실 뜻이 없으면 그거 안 내면 그뿐입니다. 그거 안 내면 그뿐이고 자 대통령께서 만약에 항소장을 내지 않으셨다. 그러나 검찰은 반드시 항소할 겁니다. 검찰은 소위 말해 대통령을 엄청나게 뭐 징역형을 선고하고 구형을 하고 선고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왜 항소를 하느냐? 전 미얀마 프로젝트 사업, K 타운 프로젝트 사업 그 무죄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 하나가 또 무죄가 났거든요. 아이고 그 무죄를 불복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검찰은 불복하기 때문에 무조건 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데 대통령께서는 항소를 이제 그냥 포기하신 거고, 그럼 검찰은 항소를 했으니까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데, 자 대통령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소위 선택할 카드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할 카드는 없지만은 대통령은 결단할 카드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항소심 거부입니다. 항소심 거부. 소위 말해가 항소도 안 하고 그 항소심 재판도 안 나오고 딱 거부하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 재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검찰에서 항소를 했으니까 일단 서울고등법원 2심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갔으면은 2심 재판부가 물론 지금 2심 재판부가 어떤 재판부가 될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재판장에 따라서 또 이게 워낙 지금 판결 이 경향이 다르니까 일단 그 재판부도 재판을 하려면은 또 국선 변호인을 새롭게 선임을 해야 됩니다. 자, 1심 끝났으니까 2심에 새롭게 과연 누가 국선 변호인이 참 응할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고 또 국선 변호인도 없고 검찰은 소위 항소를 했고 재판은 열렸고 대통령은 안 놓으시고 그런 재판을 이 역사가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항소심 재판부터는 재판의 주도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누가 초조합니까? 법원과 검찰이 초조합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이제 행동하느냐에 따라가 법원과 검찰이 눈치를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정치 재판 아닙니까? 정치 재판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딱 무게중심 잡고 딱 앉아있으면은 결국은 항소심은 열렸는데 재판이 진행 안 되고 그럼 언론도 이상하게 볼 것이고 그래 되면 결국은 대통령을 석방을 하든지 아니면 어쨌거나 재판 끝을 내든지 무슨 결과가 나와야 될 겁니다. 결국 그 역할은 누가 해야 됩니까?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소위 사법부가 해야 됩니다. 사법부가 이런 재판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앞으로 진행 과정, 지금 최소한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 물론 그 판결문 분석을 제가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 판결문도 제가 볼 때는 진짜
예당과 독단에 의한 재판장의 그런 판결이지만은 그 전에 대통령의 2심 재판 그 자체도 대통령께서 가만히만 계시면은 진짜 정부와 법원이 그리고 검찰이 엄청난 고민을 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원 씨 재판은 항소심으로 가는 건 그대로 그렇죠. 가고, 그대로 가고. 대통령은 예. 재판 거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난감한 사태대로 그렇죠. 간다는 그런 예, 예.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소원 피고인은 사실 뭐 항소도 안 하려고 그런 생각을 했다가 막상 20년 노고 판결 문을 딱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최소원 피고인은 지금 자기 살아온 그 과정들을 지금 글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또 항소 위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도 쓰고 있고 열심히 최소원 피고인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할 것이고 대통령 가만히 계시면은 대통령 사건과 최소원 사건은 똑같으니까 가만히 계시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제 앞으로 누려볼 게 이제 대통령 2심 재판도 중요하지만은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1심 구형입니다. 얼마를 구형할까 하는 부분이 진짜 이거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럼 최소원 씨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참. 최소한 피고인이 어쨌거나 1심에서 징역 20년입니다. 징역 20년이면 아니 대통령이 그보다 훨씬 많이 때려야죠. 그럼 징역 20년 이상 받게 하려면은 적어도 검사들은 뭐한 최하 30년? 30년 아니면 40년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그걸 해야 되는데 검찰도 상당히 당황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 시간에 뭐 이경재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나름대로 예측을 했지만은 최소한 피고인 1심이 대충 한 12년에서 15년쯤 나올 것이다. 검찰의 계산이 그거였습니다. 25년 구형할 때 절반 정도 치고 하면은 그 정도 나올 것이다. 그러면 최소한 피고인을 25년 구형했으면 대통령은 한 30년이나 35년쯤 구형해도 괜찮은데 최소한 피고인이 지금 20년 선고를 받았는데 와 대통령을 예를 들어 뭐 20년 구형할 수도 없고 10년 구형할 수도 없고 적어도 30년 40년 무기징역 해야 되니까 검찰이 아마 머리 복잡할 겁니다. 검찰하고 김세현 판사하고 짜고 치지 않았다고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의미에서는 재판부에 대해서 좀 원망도 가질 거예요. 아니 왜 이래 많이 선고를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곤란하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부분 그래서 저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몇 년을 구형할지 그건 상당히 지켜볼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이 재판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걸 쭉 보십시다. 뭐 공동체를 했으니까 똑같게도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는 이 판결문에 대한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자,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알지만은 대통령 죄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가 소위 미르재단, 케이스보 재단 그 퇴임보에 대비해 그걸 만들었다는 거. 그게 직권 남용, 권력행사 방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강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뇌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한 부분하고 그 다음이 삼성에서 지원했다는 그 영재센터 그 승마, 정유라 승마 그 부분이 뇌물이냐 아니냐 이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판결문입니다. 이게 판결문이고 이 판결문 쪽수가 498쪽입니다. 이게 보십시오. 이게 498쪽인데 여기 판결 대란 보니까 목차가 있더라고요. 판사가 자상하게 목차 해가지고 그런데 목차가 이제 8페이지다. 그거 빼고 나면 판결문 자체는 소위 490페이지입니다. 490쪽.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의 1심 판결문이 284쪽.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문이 165쪽. 저 그거보다 이거 2배, 3배 많은 거예요, 이게. 워낙 이 사건이 참 판단할 사안이 많기 때문에 복잡한 거, 이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이 판결문, 자, 판결. 제일 앞부분에 이제 판결 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주문해가 나온다. 주문. 주문은 뭐냐? 이거는 소위 최소원 피고인, 안종범 피고인,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그 피고인 형량, 벌금, 추징금 그 부분을 쭉 읊어놓은 거예요. 주문한 게.
최소한 피고는 징역 20년, 벌금 180억, 추징금 79억 얼마. 그리고 벌금 180을 안 냈을 경우에는 3년간 노역형에 처한다. 이게 탁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주문단 나오는 게 이유입니다. 이유란 건 뭐냐? 이거는 이 범죄의 혐의,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한 법원이 쭉 설명을 한 겁니다. 이유라는 게. 이걸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증거의 요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증거의 요지. 그러니까 이런 증거 요지라는 건 증거 목록이에요. 법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증거로 채택했다 하는 증거의 요지로 이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판결문에서 이 판결문의 제일 첫 문장, 이 판결문 제일 첫 문장을 제가 참 보고 놀랐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판결문의 제일 첫 문장. 이게 이제 소위 재단법인 미러, 재단법인 K스포츠의 설립 경위에 대해서 김세훈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게 판결문의 첫 문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7월경 현 정부가, 자, 주어는 누구예요?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 정부가, 언제 주어가 또 하나 바뀝니다. 현 정부가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융성을 4대 국정 기조의 하나로 정하여 적극적인, 그래 정한 시점이 언제냐? 2015 7월경에 현 정부가 문화융성을 4대 국정 기조의 하나로 정하여 적극적인 인적, 물적 지원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대통령은 착안하여 한류 확산, 스포츠 인재 양성 등 문화 스포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추진하되, 재단법인의 재산은 정경련 소속 회원기업체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하였다. 이게 첫 문장이에요. 증거도 없잖아요. 아니, 증거를 따라가지고 논리 구조를 한번 봅시다. 이 문장 논리 구조. 대통령은 저입니다. 자,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가 뭐 하는 점에 착안하여, 그리고 돈을 뜯기로 계획하였다. 이건 뭐예요? 이건 범죄자의 범죄 사실, 그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김세훈 판사는 판결 첫 문장에서 그냥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를 딱 분리해서 봅니다. 그리고 국가 수반이자 소위 국정 운영의 주체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를 이용해가지고 기업 돈을 소위 갈취하기로, 뜯기로 마음먹었다. 이런 구조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이. 네, 부장님, 이런 걸 만들 때 김세현 판사하고 양쪽에 변호사들이 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하루에 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딱 바라볼 때, 재판장 바라볼 때 이제 재판장이 있으면 재판장 왼편, 우리가 바라볼 때는 왼편이에요. 왼편. 재판장 입장에서는 오른쪽이에요. 그걸 이제 주심 판사랍니다. 우배석 판사. 주심 판사가 이 판결문을 씁니다. 초안을 다듬습니다. 초안을 쭉 다듬고 난 뒤에 그걸 갖고 재판장하고 상의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재판장 소위 오른쪽에 앉은 사람, 이게 이제 재판장 입장에서 왼쪽이죠. 이게 좌배석 판사인데, 이런 분들이 같이 이제 의견을 모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게 판결문을 쓰고, 그리고 이제 형량이나 이 부분은 3명의 판사들이 이 소위 합의를 합니다. 그 재판장에 나오는 3분이 합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래, 이게 3대0 되면 합의가 된 거예요. 그게 또 2대1도 합의가 된 건데, 이게 또 재판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배석 판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합의 과정은 전혀 공개가 안 되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판결문은 일단 주심 판사가 초안을 쭉 잡은 거예요. 사실관계를. 초안을 잡고 마지막 이 전체 소위 말해서 이제 기자 표현하면 데스크, 이 기사를 데스킹 본 사람은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이 쫙 다 보고 이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 타이핑한 사람은 따로 그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이게 요즘은 거의 검찰에서
제출하는 자료들도 이런 출력물이 아니고 거의 파일입니다. USB나 아니 PDF 파일로 가기 때문에 그냥 보고 파일로 이 필요한 부분을 긁어가지고 복사하고 잘라버리고 아주 쉽습니다. 그거는. 저는 어느 부분을, 그 예. 세 사람 뭐 김세현 판사가 이걸 타이핑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 제가 편지를 한 장을 써도 제가 쓰면서도 읽어보고 계속 읽어보는데 이걸 과연 몇 번을 읽어봤을까? 예, 예. 기본적인 국어 실력을 가지고 이 문장을 봤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불러주신 그 문장은 국어 실력도 안 되는 문장들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문장인데 예. 도대체 주어가 누구라는 얘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이 차관하여 무엇에 차관하여 충당하기로 계획하였다. 야, 이런 범죄 이거 너무나 참 제가 볼 때는 고약한 표현이에요. 이게 이런 고약한 표현인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김세현 판사의 인식대로 논리대로라면은 대통령은 범죄의 주체자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범죄의 수단이고 기업의 돈은 범죄의 대상물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한국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그런 문장이 많거든요. 저도 뭐 외국어를 많이 여러 가지 네. 배웠지만 한국어 문장이 굉장히 애매한 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 문장에서는 그 주어나 동사의 그 주체가 너무나 애매하고 말은 되겠지만 읽어보면 따진다면 이게 뭐냐고 이런 의문이 생기는 그렇죠.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다 이 거짓과 진실 통해서 다 이야기하는 것도 이 판결문을 이제 국민들이 다 보셔야 됩니다. 판결문 판사들 이제 함부로 못 쓰게끔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대통령 사건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건이에요. 정영식 고등법원장, 고등법원의 부장판사께서 한 이재용 사건 2심 판결문 보면은 아니 보는 사람 관점이 따라 다른 거지. 그걸 어떻게 일률적으로 보느냐. 그게 판결로 다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사건이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 고영태, 노성일, 박은영, 차은택, 안종범 이 사람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은 대통령과 최종 피고인은 미르 재단 및 케이스포 재단 설립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 고영태의 주장, 그럼 주장만 있지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고영태, 노성일, 박헌영 이런 사람들의 이건 주장과 상상만 있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따로 합리적 의심이 된다. 그럼 이 사건은 정말 무죄가 되는 겁니다. 이 사건 자체가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그러니까 최성원 피고인의 그 1심 판결문 이 논리적 구조를 제가 이렇게 가만히 봤어요. 이걸 읽으면서 논리 구조 가만히 보니까 자 미르 재단 및 K스포츠 재단 이 설립은 소위 최성원과 공모 이런 부분으로 아주 약해요. 공모 아니고 대통령 단독 아까 제가 읽어주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가 2015년 7월경에 무라융성하는 게 차관하이 아닙니까? 대통령 단독 범행설입니다. 이게 보면은 범행설 아니면은 안종범 수석 주도설이다. 미르재단 케이스볼 이런 논리 구조로 돼 있고 그럼 이제 최소원 피고는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빠져나간데 김세현 판사는 최성원은 삼성 승마 부분에서 대통령하고 공보로 엮어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자 그런 구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뭐 법리적인 그 지식이 약한 건지 국어 실력이 모자라는 건지 참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자 문화융성이 뭡니까? 박근혜 정부 4대 국정 기조 중에 하나입니다. 전 관공서 들어가면 문화융성 창조경제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김세현 판사는 또 뭡니까? 박근혜 정부 출범 초부터 2013년 2월 25일부터 했던 일을 2015년 7월경에 대한민국 정부는 문화융성을 설정해가지고 그거 보고 대통령 정부에서 이런 걸 설정하니까 그걸 보고 돈을 빼먹기로 착안했다. 이 사람은 한류에 대해서 저는 모르고 있나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무렵에는 사실 한류가 굉장히 셌었어요. 저는 화장품 쪽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유럽에서도 뭐 미국에서도 화장품이 굉장히 잘 됐었고 그 영향은 한류 덕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대통령 그 기류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문화융성은 저는 굉장히 이해가 됐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시점 자체도 부인을 하고 하니까 저도 보면서 이 판결문
좀 그렇다. 너무나 김세훈 판사의 자의적이고 독단적이다. 이 판결문이 하는 걸 제가 일단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이게 참 김세훈 판사 와, 저분이 과연 성향이 어떤 분일까? 그런 의문을 좀 가졌습니다. 너무나 의심스럽고 뭐 하여튼 그 선거를 보고 나서 좋은 말을 결코 할 수 없는 정말 저 사람 뒤에 뭐가 있나 뭐 그래서 무정부자거나 촛불이거나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 판결문의 그것도 첫 대목입니다. 그걸 지금 보면서 내가 잘못 본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보고 또 봤습니다. 보면서 참 그런 표현들 차관하여 돈을 참 충당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사실 김세훈 판사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우호적인 그리고 어떤 그 기대를 가진 게 제가 사실입니다. 제가 이 방송하면서 아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주일에 4번씩 그 대통령 재판 지금 강행하고 있는데 그런 강행군 속에서도 유일하게 졸지 않는 사람이 김수현 재판장과 최소한 피고인 둘이다. 기자인 저도 그 법정에서 막 꾸벅꾸벅 졸고 그런 판에 참 재판장하고 최소한 피고인 두 사람만 안 졸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그 다투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김수현 판사님을 상당히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김수현 판사가 그렇게 법정에서 잠도 안 자고 그랬던 분이 판결문 써놓은 걸 보니까 와 그럼 과연 저분이 법정에서 진짜 눈 뜨고 잤는 건지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제가 그런 의문을 듭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재판장에 갔을 때 뭐 그 중요한 인물 중에 졸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희가 또자라고 불렀죠. 예. 그 부분은 뭐 인신 그거. 그래서 김세윤 판사의 독단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 사건의 재판에서 이 반전의 계기가 마련된 게 진재수 문화체육부 체육정책과장의 자필 진술서였습니다. 그동안 특검 주장은 뭡니까? 상주성마 최소원의 딸이 정유라가 말이야 성마대에서 2등 하니까 최소원이 그것 때문에 대통령한테 소위 고자질해가지고 문체부가 성마협회를 감사를 하고 그리고 그 말을 안 듣는 노태강 국장하고 뭐 진재수 과장 목을 쳤다. 이게 특검의 공소사실 전제사실입니다. 그 전제사실을 깨버린 게 바로 진재수 과장입니다. 아이고 그런데 참 진재수 과장 이 자필 진술서 그리고 이 진재수 과장이 법정 증언까지 했습니다. 이게 전혀 증거로 채택 안 돼 있습니다. 김세훈이는 아무 생각이 없었나 봐요. 그래 중요한 증언들 들으면서도. 자,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이 증거의 요지라 걔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증거의 요지가 바로 증거 목록입니다. 이게 당장 34페이지입니다. 엄청납니다. 증거 요지. 이만큼 증거입니다. 이 재판의 증거다 하면서 해놓은 겁니다. 저 고영태, 노승희, 박헌정, 박원호 엄청나게 이름 등장합니다. 진재수 과장 이름 한 줄 떨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소위 진재수 과장 이 정언이 왜 이게 증거 아닌지 뭐 한마디라도 언급을 하면 되는데 전혀 그것도 없이 참 제가 이걸 보고 좀 심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 두 번째 또 뭐냐 이 증거의 목록에 보면은 역시 언론의 허위 기사가 다 붙어 있습니다. 언론 허위 기사. 그래서 아니 이거는 최소원 사건에서 그 이경재 변호사하고 그 4명의 변호인들이 엄청나게 싸웠는데 왜 이렇게 붙어 있을까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 1심 판결문에 붙어 있던 그 언론 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김세현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 판결문에 나와 있는 언론의 허위 기사들을 그 소위 순서도 안 바꾸고 줄도 안 바꾸고 있는 그대로 다 증거로 다 인정을 해놨습니다. 그럼 항소심 내용을 안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500페이지 쓰려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론의 허위 기사도 그대로 지금 다 인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대통령 사건,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된 게 뭡니까?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입니다. 저 그 태블릿 PC 과연 최소원 피고인이 승계 맞나 안 맞나? 그것 때문에 결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검증하고 감정하고 큰 난리를 쳤는데 한 줄도 언급을 안 해놨습니다. 다만
증거 목록에다가 딱 세 줄 언급돼 있어요. 증거 목록에 뭐라고? 증거 목록에 이 태블릿 PC 해가 언급을 해놨는데 그거는 증거라는 게 아니고 소위 검찰이 이제 최서원 태블릿 PC라고 제목 붙여놓은 그걸 그대로 따가지고 최서원 태블릿 PC 그거만 딱 언급돼 있지 이 증거가 어떤 증거 효력이 있는데 그런 언급 전혀 없이 다 증거 목록에만 하나 또 붙여놓은 거예요. 증거 목록에만. 그러니까 내용은 없고 목록에 그냥 한 줄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 사건의 핵심을 소위 한 줄도 언급하지 않고 증거 목록에만 슬쩍 한 딱 세 번 딱 해놓고 아주 교묘하게 넘어갔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아주 이건 비겁한 행위가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판결문을 읽으면서 제가 가진 생각이 이렇습니다. 김세윤 판사는 대통령 사건의 실체를 증거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예단, 본인의 예단,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허위 사실들로 이미 그분의 머리는 언론의 허위 보도들로 그냥 딱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예단과 독단. 독단은 뭐냐? 증거를 판사 입맛에 맞는 이 진술만을 증거로 하고 나머지 다 버려버린 겁니다. 배석하는 거. 그게 독단입니다. 결국 김세훈 판사의 이 판결문은 예단과 독단에 의한 것이다 하는 그런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이건 아닌데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김세윤 판사의 판결문이 어떤 부분은 사실이고 어떤 부분은 허구인지 그거를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 허구성을 밝히는 그런 시간을 다음 시간부터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허구를 제가 딱 분석하고 나면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1심 선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월 13일 이전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한 3월 중순쯤 가가지고 1심 선고 이전에 김세훈 재판장에게 이 사실과 허구 부분에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공개 질의서를 제가 낼 생각입니다. 자, 이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온 국민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의혹이 있다. 그걸 객관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판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만 안 하면 됩니다. 그걸 쫙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출하는 거 그거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제출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작년 연말인가 1월 초쯤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탄원서를 제가 제출하겠다고 하는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A4 용지로 한 열 몇 장을 제가 썼습니다. 썼는데 과연 쟁점이 어떤 부분이 쟁점이고 판사가 생각하고 있는 핵심 사안이 뭘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다 결국 제가 제출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1심 판결문을 보는 순간에 제가 이 탄원서로 될 일이 아니다. 이거는 공개 질의서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그때 탄원서를 쓰겠다고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때 탄원서에 동참하시겠다고 연명으로 서명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 이름과 같이 해서 제가 공개 질의서를 법정에 제출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거짓과 진실 이 유튜브는 이제 단순하게 이런 말로 떠들어 이 방송을 떠나가지고 공개 질의서랄까 아주 구체적인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행동으로 저항하는 그런 운동을 시작할 겁니다. 그 시작의 일환이 바로 카페 개설입니다. 제가 이제 진실 카페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니까 정의와 진실 카페, 정의와 진실입니다. 그 카페를 가자. 그래서 그 카페를 지금 한참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다음 시간에 제가 공개를 하고 그 정의와 진실 카페에 소위 법원에 대한 공개 질의서 이제는 법원의 재판을 우리 국민들이 그냥 가볍게 볼 게 아니고 이거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공개 질의서를 내는 그런 행동의 장을 제가 열도록 힘은 없지만 한번 제가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힘 빠지겠지만은 그래도 지라씨 오늘 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